자, 오늘의 영화는 리플리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이 중간쯤에 이야기 오늘 얘기해서 이 리플리스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가자. 길게 생각 안 하고. 맞아. 일단 이 순간 넘기자. 넘기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몇 개가 됐어. 오케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리고 멈출 수 없어. 후회해봐야. 그렇지. 그러네. 잘못된 걸 알았지만 계속 가야 돼. 그렇지,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해놓은 거짓말이 내가 멈추기엔 너무 맞아, 커. 너무 늦었어.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리플리인 겁니다. 이게 이제 리플리고 1960년에 나온 이제 알랭 들롱 주연의 이제 태양을 가득히. 네. 그 원작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원작은 원래 소설이 따로 있는 거니까. 네, 처음으로 영화화했던 작품과 99년에 이제 맷 데이먼하고 주드 로가 나오면서 이제 리플리가 나와서 우리는 그냥 리플리 원작이 이제 리플리니까 리플리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전 세대 분들은 태양 가득히를 이제 엄청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전에 이 영화를 보신 예전 세대 분들께서는 아마 알랭 드롱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압도적이지. 뭐. 네. 아니 이 그 나중에 만들어진 리플리라는 영화, 그러니까 1999년에 만들어진 리플리라는 영화가 태양 가득히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요. 일단 촬영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근데 오로지 남자 주인공 외모가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 알랭 들롱 후속작에 맷 데이먼, 물론 맷 데이먼 잘생겼지. 근데 야, 그 전작 주인공이 알랭 들롱인데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면 주드로가 했으면 좀 나을까요? 아니지. 주드로는 그 부잣집 아들 역할 그대로 해야 되고. 잘 어울려요. 자, 아마 뭐 리즈 시절 디카프리오 정도는 데리고 왔었어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알랭 들롱은 천한 계급적 속성이 있어요. 잘생기고 되게 미모도 뛰어나지만 독특한 천박함이 있어요. 네. 근데 주들로는 천박함이 좀 없어. 상당히 영국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애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리플리에서는 주드로의 미모, 둘 다 이제 리즈 시절이니까 말 그대로. 알랭 들롱, 그러니까 태양 같은 알랭 들롱의 미모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은 역할이 아니야. 맞아. 원래 맷 데이먼이야. 맷 데이먼도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 맷 데이먼은 되게 지적으로 생긴 맞아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 이걸 연기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맞아요. 저는 태양은 가득히를 못 보고 리플리만 봤기 때문에 맷 데이먼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물론 거기에 시무어 호프먼, 필립 세이머 호프만. 야, 그 사람 진짜 연기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쩔더만요, 진짜.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 연기만으로 치면은 그 사람 제일 잘했어. 맞아. 시무어 호프먼 그 사람 진짜 연기가. 원래 저기 태양은 가득히에서 프레디는 약간 살짝 촌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정말 부잣집에 되게 재수 없는 애 분위기보다는 그냥 뚱뚱하게만 하는데, 야 99년작에서 그 리플리에서 그 프레디는 그 사람의 정말 연기력은. 그러니까 저는 1960년작을 더 좋아하거든요. 1999년작보다. 99년작 리플리가 훨씬 원작에도 충실하고 가장 친절하게 다 스토리라인 다 쫓아갈 거 다 쫓아가고 결론도 똑같이 내고 맷 데이먼도 충분히 연기 잘했고 감독 편집 능력도 되게 좋고 음악도 사실 굉장히 좋고 영화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살린 수작인 건 맞는데 밸런스가 기가 막히죠. 저는 임팩트 측면에서는 60년대의 이 태양은 가득히가 보여줬던 그 임팩트 과감하게 잘라냈거든 이건. 사실 원작을 과감하게 잘라내서 결론도 확 바꿔버리고 거의 완전히 그 리플리 그 하나가 완전히 그냥 떠오르잖아요. 나머지 사실 역할들은 다 죽어있는 역할들이죠. 그런 면에서 다 쳐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랭 들롱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매력을 완벽한 배역화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 그냥 다 배치해버려요. 그리고 뒤에 가면 그건 범죄 스릴러에 가까워 훨씬. 그래서 범죄 굉장히 쫀쫀해. 그래서 원래 리플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건 되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 가졌던 임팩트 측면에서 그게 훨씬 더 강하다라고 봐서 더 높게 봐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리플리는 90년대적 미국의 분위기가 들어가가지고 동성애 코드 너무 강하게 넣었어요. 남성 동성애 코드. 그게 조금. 그 굳이 필요 없는 그 맨 나중에 그 남자를 물론 죽이는 과정은 필요했지만 거기서의 동성애 코드, 앞에서의 또 동성애 코드. 이거는 저는 시류에 영합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봐요. 그 동성애 코드 때문에 리플리의 욕망이 오히려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플리거든요. 리플리의 그 지글지글 끓고 있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랭 드롱은 눈빛에 그 지글지글 끓는 욕망이 보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 그 천박함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맷 데이먼은 너무 지적으로 생겼어. 너무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맷 데이먼은 찌질하면서도 착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떠냐면 고상한 걸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유약하고 고상하고. 근데 그 저기 알랭 둘롱은 네. 기본적으로 천박해. 네. 아까 보면 퇴폐미라고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고요. 근데 천박함과 퇴폐미 또 다르니까 네. 낮은 계급의 출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이건 프랑스 사회에서 다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알랭 둘롱은 절대 높은 계급 안 맡겨요. 마지막까지 제임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 노동자 계급적인 또는 약간의 불황화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 눈빛이나 이런 거, 몸짓이나 이런 게 다 있다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필립으로 딱 바뀌는 순간 네. 옷 매무시며 머리며 네. 이게 이 행동이 완벽하게 또 귀족 같은 느낌 이런 거 진짜로 스타일도 좋고 패션도 괜찮고 그럼 잘생겼고. 확 바뀌어 버려요. 네. 이거는 되게 놀라운 거라.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 근데 맷 데이먼은 그거를 잘 못했어. 근데 원작이 맞아요. 원래 좀 그렇거든. 맞아요. 맷 데이먼은 안 어울린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그렇지. 계속 네. 당황하고 네. 하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그랬거든. 맷 데이먼은 좀 유약해 보이고 그 알랭 드롱의 리플리는 뭔가 뭐 약간 짐승 포식자 같은 느낌이 좀 있었지. 자 리플리 자 보리아 영화 보고 왔다고 하니까 네.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한 청년인데 갑자기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미국 부자. 미국 부자.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미국 부자. 뭐라고 미국 부자 맞잖아요. 부자라도 예를 들어 선박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선박 쓰는데 얘기가 나와야지. 미국 선박 부자. 미국 부자는 뭐. 그 미국 부자 부모님을 우연히 만났다가 이재용은 뭡니까? 한국 부자입니까? 아니, 한국 어쨌든 네. 네. 우연히 그 이제 저희가 말하는 주드로의 부모님을 미국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다 만난 건데 맞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거짓말을. 프린스턴 대학 나왔다고. 근데 진짜 믿어버렸어. 한 번 해보면 네. 그쪽에서 여러 번 해왔을 믿으니까. 거야. 네, 맞아요. 빌려 입은 옷이. 네. 네. 그러니까 이 리플리의 방식이 그거야. 일단 던져. 상대방이 그걸 믿고 나에게 더 크레딧을 주면 오케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던졌는데 안 받거나 받았는데 별 소용이 없어. 그럼 많은 거지. 그렇지. 그냥 네. 바꿔버리고 네.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믿어버리는 바람에 이탈리아에서 맨날 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네. 경비를 대줄 그 테니까.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주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려서. 네. 그 아들의 여자친구는? 기네스 펠트로입니다. 어우 야. 네. 영화 아니요, 유튜버 같아. 출연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좋았어. 아직 다들 빵빵 뜨기 전이라서. 아 그래요? 눈이 네. 호강하더라고요. 출연진이. 이제 막 팔팔하죠. 피어올 때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멋있고 특히 그 배우는 제가 얼굴만 알고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주의 깊게 본 거는 처음인데 그 피터 역. 네. 피터 뭐더라 뭐 글래스 스미스인가? 네. 네. 그 사람 진짜 멋있더라고요. 사람도 멋있지. 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선 사실 좀 별로가 됐는데 나중에 그래요? 킹스맨인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목소리 톤 같은 게 되게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젊었을 때 케이트 블란쳇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이 그쵸. 한량 같은 정말 데리고 와야 돼. 네 부잣집 아들 같은 교수님은 공부하러 영국에 갔지만 이 친구는 그냥 놀러 갔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사고 치고 간 거지. 네 나중에 도피 유학이 나오지만. 도피 유학. 네. 이게 뭐 아마 동급생을 때려 눕혀가지고 죽였나? 턱을 죽이진 부셔버렸을 않았다. 거야. 네, 맞아요. 거의 장애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학폭되면 이제 사실 대학도 못 가고 잘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동관 아들처럼. 네. 근데 돈 많아가지고 유학 보낸 거지. 근데 이 자식이 자기가 원래 또 부잣집 아들내미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사고를 치고도 늘 억울해. 맞아. 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할 수 있는 아주 유흥은 다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인물 좋죠. 또 약간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부잣집 사람들만 갖고 있는 되게 여유롭고 재수 없는데 맞아. 매력 있는. 그렇지. 되게 자신감에서 오는 네. 거거든. 네. 그리고 약간 퇴폐미도 있어요. 그런 역할이라서 그런 건지 주드로의 모르겠는데. 외모에서 기인 한 바가 좀 주드로는 크긴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퇴폐비로 먹고 살아요. 맞아. 네. 머리 빠르기 전까지는. 네. 근데 머리가 그렇게 빠지는데도 멋있어. 아. 주드로는 진짜. 주드로는 자기가 머리 빠진 게 좋대. 뭐 정신승리 같긴 한데. 음. 네. 어쨌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루가 리플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에 이탈리아 놀러 가서 돈도 생기고 가서 뭐 그냥 뭐 신용만 좀 하다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건데 아니야. 매력 있어. 얘한테 붙어 있으면 그리고 떨어질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주드로가 생각보다 되게 허술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빌붙기로 결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해버려요. 야, 니네 아빠가 너 불러오라고 나 보냈어. 나 프리스턴 대학 출신이거든.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리플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주드로가 되게 한량이고 별로 이렇게 지적인 능력은 많이 떨어지고 이래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조금 네. 눈치를 채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직이 많아. 이게 맞아. 이게 중요한 게 네. 금방 식어요 사랑이. 네. 그러니까 맷 데이먼에 대한 우정도 금방 식더라고. 금방 식어버려요. 네. 자기 원래 친구가 오니까. 마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잘해줄 땐 너무나 스윗하고 네. 너무나 부드럽고 진짜 나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금세 딴 데를 맞아. 가버리고. 이게 분명히 여자 관계에서도 그랬을 거고 네. 마지가 그때까지 남아있던 주드로 옆에 남아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주드로를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네. 네. 눈 감아준 거지. 네. 그래서 주드로가 얘는 나한테 실망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이러지 않네. 오케이, 그럼 넌 옆에 계속 있어. 내가 데리고 산다. 그리고 걔를 본처로 놓고 다른 여자들 건드리고 다니죠. 그렇죠.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가 사고가 또 터지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와중에 뭐 이탈리아 여성이 주드로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네. 이게 이제 리플리 입장에서는 내가 약점을 잡았다. 그렇죠. 야,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대신 뒤집어 써줄게. 근데 주드로가 뭔 소리해? 그렇지. 꺼져. 가. 이제 우린 신물나게 만났어. 나 너 실증 났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플리가 주드로에게 또 이제 동성애적 감정을 느끼는 장면도 나오는데 뭐 같이 목욕할까? 뭐 이런 장면도 그렇지. 네. 나오고 거기서 막 우리는 그래요. 통했었잖아. 네. 나중에 맨날 아. 그러고 네. 기차에서 막 기대고. 네. 그 원작에는 없는 거구나 그게. 뭐 원작을 내가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없고, 영화에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옛날 영화에는 없고. 쓸데없는 눈빛 교환이라든가 쓸데없는 좀 동작들이 좀 나와. 이게 차라리 기네스 펠트로한테 연정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그럼 있거든요. 훨씬 설정이지. 알랑도롱 처음부터 밀고 갔는데. 완전 핵죽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계획이 여기서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귀족과의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연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리플리를 딱 보는 순간 리플리에 대해서 전부 간파해 버립니다. 네. 너 짝퉁이지? 너 가짜잖아. 그게 대사 몇 마디 안 하는데 이제 연기가 대단한 게 대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난 널 눈치챘어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근데 그 눈빛과 그 행동 거리와 이런 게 거기서 나타나. 이렇게 막 이렇게 탁탁탁탁 숨 막히게 딱 밀고 들어오는 네, 맞아요. 단계들 있잖아. 네네. 긴장이 풀어지려 그러면 목 한 대 퍽 치고. 기가 막혀. 야, 리플리 너는 여기 내 친구 돈으로 먹고 내 친구 돈으로 자고 내 친구 옷 입고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나도 그러고 싶네. 너 하기 싫으면 얘기해 내가 하게. 그러니까. 와, 그 완전 충청도 화법인데. 예. 그때 이미 리플리는 걔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죽일 정도로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밉고 어쨌든 떼어놔야겠다는 생각. 네. 이게 굉장히 강했겠지. 그러니까 리플리가 주드로 옆에서 막 수석거리면서 어렵게 판을 짜놨는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와가지고 탕 튕겨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거야. 너무 열받지. 어쨌든 그래서 리플리가 이제 주드로와 함께 뱃놀이를 갔다가 마음을 고백하는데 주드로가 꺼져라고 하니까 그때 화난 나머지 노를 들어서 주드로를 후려쳐버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네, 그래서 죽여버리죠. 이름이 디키입니다. 디키. 디키를 살해하고 살해하고 나서 같이 묵던 호텔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디키로 하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디키 신용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원래 소설의 제목이 리플리 씨의 재능이라는. 태먼티드 리플리, 맞아요. 미스터 네. 리플리.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흉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아버지 흉내를 기가 막히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키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 일이 절묘하게 꼬이고 설키고 이러는데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얘가 죽여버리거든요.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죽였을 때 쓴 무기가 뭐다? 석상. 머리. 머리 석상. 교수님 맨날 하는 그 있잖아. 그리스 시대 연극에서 쓰는 가면을 뭐라 그래? 마스크. 이거 뭐라 그래? 페르소나. 석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종류가 페르소나고 페르소나를 석상으로 만든 거죠. 페르소나로 죽였어요? 리플리의 무기가 그 석상이라는 게 굉장히 은유적이네. 리플리의 재능이자 리플리의 무기인 거지 그게. 그 무기로 사람을 죽인 거야. 사람을 둘이나 죽게 하고 리플리는 또 어영부영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또 디키인 척을 하면서. 네. 그래서 디키라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디키인 척을 하고 이게 마지처럼 자기가 리플리인 걸 아는 사람한테 또 막 가가지고 리플리인 척을 하고 그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은 또 있더라고요. 네. 영화에서. 그리고 이 리플리에게 진짜 악마의 행운이 따라다니죠.
기가 막히게 빠져나갑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가 눈치를 채는데 완전히 치지. 원래 디키의 여자친구입니다. 눈치를 채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줘. 아무 증거도 없거든. 그냥 애인이 죽어서 너무 상심한 마지가 그냥 칭얼대는 걸로 보여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스스로 벌을 받죠. 리플리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맞아요.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 거의 눈치챌 뻔했거든 그 사람도. 네. 메리디스 때문에 그랬죠. 예. 케이트 윈슬렛. 예. 그러니까 케이트 블라치 만났을 때 그 허언증에서 비롯된 그 몇 마디 말을 안 했으면 맞아. 그거 그렇지. 사실 완전 영화 초반부에서 거짓말을 해버려. 맨 처음에 한 거짓말이 결국은 네. 그 씨앗을 남긴 거지. 네. 굳이 잘난 척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게 스토리를 잘 짰구나 확실히. 완전. 근데 또 생각해보면 리플리가 그렇게 디키 연기를 잘했던 건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해뒀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가서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약간 뭔가 공부해 가잖아요. 그렇지. 그 디키에 대해서. 그래서 참 마지막에는 아 나는 결국 내 재능으로 인한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질질 짜면서 끝납니다. 네. 저 재밌게 봤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네. 우리 방송 그 저 예고 썸네일에도 올라가 있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엄청 막 주도 면밀한 범죄자 같은 인상을 저는 사실 갖고 있었어요. 물론 리플리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막 자기 자신도 자기의 거짓말을 막 믿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막 완전 범죄라는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 리플리를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야. 운이 엄청 따라 그냥 슬쩍 한번 던져봤다가 통하네? 뭐 이래서 막 하고 뭐 우연히 자기가 거짓말한 게 성공해서 관성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에 내가 느끼는 바와 실제 영화는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은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심리학 용어도 아니고 그냥 대중 용어입니다. 대중 만든 용어. 용어구나. 네. 예를 들면은 저기 폐쇄공포증은 맞지만 네. 예, 뭐죠 그거 환공포증이라든가 네, 항공포증은 뭐, 없는 거죠. 대중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인 거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리가 처음에 이 디키의 부모님한테 하는 정도의 거짓말은요. 솔직히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됐어요. 그렇죠. 아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냥 팀 많이 받으려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 같은 그런 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를 그렇지. 보면. 네. 그냥 말 그대로 경범죄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그게 불편함을 덜어주는 길이니까 네네. 일종의 화이트 라이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도지. 네. 근데 여기가 뭔가 맞아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아. 욕망이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럼 리플리 생각에는 애초에 내가 거짓말로 이거 성공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그렇죠. 거짓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막 필체도 따라 써보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생겨. 잠깐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운때인가 보다. 이 운때를 살리려면 어떻게? 더 과감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기회를 잡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그냥 주어진 내 운명은 네. 나를 되게 비참하게 만들어놨지만 네. 주어진 기회를 내가 못 잡으면 네. 운명에 굴복하는 길이다.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약간 자기개발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아니 근데 기회가 아니라 지가 만든 지가 억지로 아니, 만든 거기서 이제 바로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거지. 어. 기회에 굉장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 그리고 기회에 부여하는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억울함에서 절대성이 뭐야. 내가 이럴 사람까지도 아닌데 운명에서 내가 이렇게 좌우가 돼야 된다고? 기회라고 하는 건 잡아야지. 최상의 가치가 되는 거지. 야 엄청난 자기 합리화네 진짜. 그리고 처음에 디키가 사실 디키한테 크게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디키한테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치. 네. 진정한 우정이었어 처음엔. 네. 아니야. 진정한 우정은 처음부터 아니었어. 디키는 우정 같은 거 몰라. 그치,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얘가 워낙 더 이제 리더 일종의 이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돈도 압도적으로 많고 네. 처음에는 부러운 거예요. 네. 부럽고 멋있는 거야. 아. 그리고 약간의 동성애 코드까지 이제 일부러 집어넣어놨고 네. 부럽고 멋있으면 압도당하거든. 네. 그럼 나는 얘 평생 부하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맞아요. 이제 약간 그래서. 마음으로 시도를 한 거야. 근데 그걸 냉정하게 잘라버리네. 네. 그러면 가져야지. 내가 재능도 없는 애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처음엔 좌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리플리가 그래서 같이 좌절했죠. 스키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진짜 친구가 오니까 자기는 싹 다 돌려버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좌절이 벌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어떻게 내 힘으로는 내가 위치가 워낙 낮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속만 태우다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슈얼 쪽으로 내가 꼬셔봐야겠다. 근데 여기서도 좌절했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했단 말이야. 너 뭐야? 너 이 거머리 같은 놈. 나한테 붙어 먹으려고 그러지? 나한테 찐따 붙어가지고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놈들 내가 한두 번 본 거 같아? 라고 하니까 여기서 폭발해버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리스턴데도 안 나왔잖아. 이것까지 알아버렸죠. 다 발각났다는 거. 사실은 이 영화는 원작에 너무 충실해서 네. 원작은 5부작인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엄청 길구나. 일부. 네. 그렇게 일부라고 원래 한 게 원래 이걸 낸 건데 이게 성공한 거니까 계속 오케이 연작으로. 리플이 괜찮네. 2부, 3부, 4부 이렇게 만든 거야. 하긴 뭐 리플리가 1부에서 죽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영화는 그 일부를 충실하게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멘탈은 털리고 결국은 자기가 정말 아꼈던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지만 2부, 3부가 어떻게 갈지 뻔하잖아. 네. 결국은 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좀비처럼 네. 네. 이 욕망에 담긴 그릇이 돼가지고 사는 거지 뭐. 네. 그냥 급한 불만 계속 끄면서 거짓말 그렇지.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로 자멸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리플리라는 걸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리플리라면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네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의도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다른데 흔히 말하는 리플리 증후군 누군가를 카피하지만 안 되고 막 결국은 뭔가를 잡아먹고 이러는 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음 단계 하면서 멈출 수 없는 얘네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허술하기도 하잖아요. 네. 완벽하지가 맞아. 않아. 네. 리플리는 허술해. 두렵지도 않아. 네. 솔직히 말 허술해. 운이 좋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 네. 이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한 것도 아니야. 마침 운이 좋아가지고 또는 누군가가 무신경해서 이탈리아 경찰이 사실 맞아. 멍청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런데 한 고비를 넘었네. 더 나쁜 짓을 하네. 또 한 고비를 넘었네. 이런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경로에 놓인 사람들을 관찰하시란 얘기야. 이태리 경찰 같은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어떤 경로를 겪는지를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은 바로 그런 경로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 얘가 어떤 파국을 가겠구나.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해 못할 거라기보다는 그 궤도 위에 올라탄 자들이구나. 우리 같았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유 설마 그러지 않거나 했을 일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욕망이 담긴 그릇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몰려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게 납득되고 수용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뭐 제가 굳이 사람의 이름을 대고 싶진 않지만 우리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네네. 어떻게 저렇게 민망한 짓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라든가. 나는 저렇게까지 얘기할 거면 장관 안 하고 말어. 이런 생각. 장관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지만 그 자리에 빠지면요. 요 다음 단계가 얼마나 부럽고 시샘이 생기는데. 리플리의 마인드라면은 그 욕망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굳이는 그 없는 탤런트가 네.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탤런트도 있는 거고. 그 탤런티드 네. 피플이야 이 사람들이. 네. 작은 리플리들인 거지. 단지 모방하고 카피하는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욕망에서 더 나쁜 짓으로 한 단계 넘어가고 운으로 메꾸고 막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확 이해가 가네요. 근데 네. 리플리보다는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네, 떨어지는 거예요. 리플리보다 오히려 리플리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걸. 네. 야, 저 따위가 나랑 닮았다고? 네.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나마 이걸 한두 시간 정도의 영화 안에 압축돼서 보니까 그것도 내러티브가 부여된 거니까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그 공감을 느낄 만한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 있잖아. 그래야지 영화는 잘 만들어지고 그쵸. 소설은 쫓아가게 마련이니까. 네네. 알랭 들롱이 됐건 맷 데이먼이 됐건 간에. 근데 현실의 인물은 그렇지 않아요. 네. 현실의 인물은 그냥 경멸스러워요. 우리 지금 장관 후보자들 하는 거짓말 실시간으로 다 걸리고 있잖아요. 나와서 몇 시간을 못 버티고 반박당하잖아. 근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욕망을 뒷받침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범죄자인 리플리를 약간은 연민하기도 하고. 연민하죠. 네. 네. 알랭 들롱이 안 잡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품잖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 평범한 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네.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혐오스럽죠. 되게 보통 사람들은 혐오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빨리 잡혔으면 좋겠지. 네. 그런데 똑같은 탤런트를 가진 사람만 좋아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만 보고 오 저렇게도 하는구나. 자기들끼리. 잘하네. 야, 오, 이 녀석. 부럽다. 이렇게 돼요. 이 녀석 그래서 훌륭한 지금 걸? 다들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들이 모여서 비슷하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러는 거야. 심지어 뭐 지금 청문회도 안 하고 그냥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 저기 60년작도 그렇고 99년작도 그렇고 원작도 그렇고 다들 그 선대 다시 말하면 이제 일대 리플리는 훌륭한 인격자고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보통 묘사가 되잖아요. 목소리도 엄청 점잖고 실제로 보면 되게 상스럽지 않은 짓들을 하고 그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그 이른바 1세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짐작이 돼요. 맞아. 자기가 일하고 건설하고 세운 어떤 것들에 충실해. 그런데 보통 2세대들이 이제 보면 그것을 버는 거 가지고 이제 망나니처럼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이 전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세운 사람과 그거를 그냥 당연한 것을 놓고 먹고 사는 망나니들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1세대가 잘하려고 해서 생긴 문제도 있거든. 너무 그리고 빡세게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는 맞아요. 거고. 어떻게든 가르치고 키워서 막 좋은 대학도 좀 보내고 막 경영 수업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얘가 삐뚤어진 걸까? 아니겠죠. 그건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죠? 제가 볼 때 잘생겨서 삐뚤어진 거예요. 지나치게 잘생기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생겨보고 싶네. 그러니까 저는 리플리한테 좀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를 했나 봐요. 그 욕망의 크기는 좀 다를지언정 저도 그 욕망이 이해는 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 보잘것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그 시작 자체는 사실은 언제나 소박하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어. 그리고 리플리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건실함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뭔가 좀 아닌데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지.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디키를 죽이는 순간 그리고 디키에게 동성애적인 감정을 막 고백하는 순간 야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제가 맷 데이먼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을 쓸 수 있는 데다 써야 되는 데다 써야 되는데 오로지 욕망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린리프 아저씨가 내 아들 좀 데려와 하라고 내가 돈 대줄게 데려와. 저는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굳이 자기 직업이 없는 상태도 아니야. 거기서 미국에서 저가 근데 얼마 주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야. 저 같으면 당연히 진짜 안 할 거거든요. 저는 특히나 그나마 저기 태양 가르키는 앞에 자르고 나왔고 가는 과정은 안 나왔고 그냥 둘이 사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되게 급변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서 보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처음부터 잘 얘기해 주니까 왜 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부터 저걸 왜 가 싶었어요. 저렇게 무시받는데 왜 하지? 나 같으면 그냥 당장 때려치고 나올 텐데. 맞아. 여기서 진짜로 때려치고 때려 죽여버렸죠. 근데 저 자존심 상하는 거 어떻게 몸을 건드지? 막 이런 거. 근데 리플리는 그 욕망에 따라가 저 그린리프 가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 플러스 그렇지. 이태리도 가보는 욕망 돈도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가는구나. 그 다음 단계로 결국은 가서 거기다 노력을 하잖아요. 막 디키를 따라해보고. 그게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보통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인격적인 모독 같은 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낮은 계급 제가 이제 이걸 계급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더 죄송하지만 이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비천하거나 낮다라고 생각하는 계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굴함이 있어요. 근데 그 비굴함은 훈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생존하니까. 그렇죠. 훈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 정당화가 부여된 것이기도 하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신을 믿고 막 위에 높은 계급이 정말 훌륭해서라고 믿는 사람들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지 뭐라고 하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못 사는데 이 정도의 뭐 이런 식의 비굴한 행동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또 묘한 정당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당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당하는 건 닥쳐. 내가 이 정도로 기생하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얘는 잘 사는데. 이 정도 하나 빼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얘는 잘 사는데 난 못 살고.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요. 그 비굴함 속에. 그리고 사실은 디플리도 처음에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근데 결국엔 그게 폭발시켜가지고 팔자가 꼬인 거잖아요. 그렇지. 자 오늘 진짜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앞에 봉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제가?
봉우리. 예? 그냥 안 얘기해. 아무튼 관성대로 관성 따라가다가 욕망과 관성에 따라가다가 예, 가짜 뉴스를 다 죽이다가 조선일보까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자빠집니다. 네, 자빠져요. 우리는 그 순간을 조금 기다리면 된다. 우리의 재능은 뭐다? 살아남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돼서 성공한 사람 네. 또는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못된 사람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권력을 가지게 됐건 돈을 가지게 됐건 간에. 근데 그들이 가지는 탤런트는 또 별개가 있어요. 네, 돈을 버는 탤런트가 됐건 권력을 쓰는 탤런트가 됐건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라고 하는 AI 탤런트는 뭘까? 우리는 보통 이제 카피 모방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욕망을 비굴하게 쫓아가는 스타일.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스타일. 그게 일종의 탤런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못됐지만 권력을 잡고 못됐지만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탤런트하고 달라. 네. 이거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어서 맞아요. 가깝게 일단 붙은 다음에 잡아먹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존재야. 이거는 되게 좀 다른 맞아요. 종류거든요. 네. 이건 약간 무슨 약간 다른 동물 같네요. 약간.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생존 방식이 다른 동물 같아. 이를테면 뭐 탕란하는 그런 새들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비굴하고 되게 비열하지만 뭐 그 자기 스스로의 생존의 방식인 걸 진화했는 걸 이렇게 하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본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종류의 인간이 어느 순간 우리가 딱 관찰했을 때는 권력을 잡은 것 같고 돈을 가진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애초에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던 그 사람이 못됐건 아니었건 간에 이들의 경로하고는 되게 다른 경로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탕란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리플렛처럼 남을 잡아먹고 성공한 사람 위에 올라간 욕망을 쟁취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사실 지금도 보면은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꾸며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옛날에 그 주식 사기꾼 누구야? 이진.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 매스미디어가 진짜로 알차게 맞아요. 이용해 먹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김우중이라는 사람. 김우중도 뭐 분식회계에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리플리 같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를테면 좀 더 정주행에 가까운 탤런트냐 애매해. 김우중의 스타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삐뚤어진 욕망이긴 했지만 수단도 잘못됐지만 네.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부자가 됐던 사람 중에 네. 진짜로 리플리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많거든요. 아 많죠. 예. 말 그대로 사기를 쳐서라든가 네, 네.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혀가면서 막 거기에 막 붙어가지고 막 자리 차지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누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질의 그 성공 과정이거든요. 근데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꼭 있어.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 자리를 또한 비슷하게 해서 차지하는 그런 리플리들에 의해서 이른바 엘리트 계층이나 뭐 아니면 그 권력의 자리나 돈의 자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카피할 대상이라도 있고 네. 애초에 쌓아놓은 부라도 있고 해서 그거를 뺏어먹기라도 하고 이러면 애초에 이게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부스러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스러기들이 껍데기들이 마치 진정한 권력자고 부자가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생긴 거 아니야. 네, 네. 그 얘기는 왜냐면 굉장히 이상한 허울의 세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의 권력 구조, 지금의 그 뭐 검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는 방식, 그리고 아주 큰 부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모습들이 눈에 띈 것들 있잖아요. 이 천박한 방식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마 우리 사회가 네. 이런 리플리들이 지금 잠깐 성공한 거겠지. 그리고 잠깐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도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한 거겠지. 라고 믿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비슷한 리플리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공동체적인 의식이 생긴 것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리플리적인 성공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거죠. 많죠. 아직까지는. 그게 약간 네.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남의 성공이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남의 성공이 싫어가지고 저 새끼 뭐 약점 없을까 찾다 보니까 리플리적인 면이 발견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리플리적인 성공은 옳지 못하다라는 공동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한 거는 원래는 그거를 사람들만 느끼지 말고 저게 사실은 리플리적인 거라고 외쳐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언론을 포함해서 있었는데 사실 지금 위험한 거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언론 같은 데들이 오히려 다 먼저 죽어가고 있다. 먼저 조용해지고 있다. 이것도 좀 위기 신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뭘로 먹고 사는 방법도 그렇고 뭐. 네. 네. 진정한 뭔가를 생산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네. 참 스스로 리플리가 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리플리적인 성공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리플리를 알아봐야 돼 또. 알아보고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리플리들이 보통은요 입안에 혀처럼 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네. 필요할 때는요. 네. 네. 아니 이 영화에서 리플리도 봐봐요. 디키한테 얼마나 그럼 알랑방구 잘 낍니까. 거업한테 붙었으면 탈탈 털렸을 텐데. 난 특히나 기네스 펠트로를 내 걸로 만들었어. 저는 케이트 블란쳇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이상한 좋아. 얘기하고. 너무 좋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